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푸틴이 북한의 위성 기술을 넘겨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다음 달 예고한 3차 군사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전후해 발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기술을 지원한다고 해도 단기간에 위성 발사에 성공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5월 첫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2단 로켓 엔진에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서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2차 발사 역시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 실패했다는 게 북한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로켓 추진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다음 달 3차 정찰 위성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위성 사업을 돕겠다고 나서면서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가라 시리즈 같은 것들 거기에 만리경위로 정찰 위성을 집어넣어서 쏜다 하면은 당장 연내에 북한이 정찰 위성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 우주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발사체의 구조와 추진력에 대해 묻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조 비행체까지 포함해서 8m네, 저게. Да, это все вместе в собранном виде, вот в таком виде 8 метров диаметра. 우리 나로호에도 사용된 러시아의 최신 안가라 로켓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주발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제일 큰 대형 발사 추진력이 있는데. 북한은 발사체보다 위성 분야 기술에 약점이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위성들이 보면은 고해상도, 고성능 뭐 이런 거 고품질, 그래야 이제 사실 군사용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품들을 북한이 개발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하지만 곧바로 3차 위성 발사 성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기술을 준다고 해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해상도가 좀 높은 카메라나 이 정도는 지원할 수 있겠지만 3차 발사가 러시아 도움으로 바로 성공한다. 그건 지나친 비약이고. 러시아도 자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입지 등을 고려해 최첨단 핵심 기술을 뺀 군사 기술만을 북한에 넘겨줄 것으로 보여 우주기술 이전을 둘러싼 두 나라 간 물밑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과 같은 재래식 무기 지원에 나설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엔 선을 그으며 이른바 북중러 연대에 대해선 평가절하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4년 5개월 만에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 조로 관계를 최중대시하고 뿌리 깊은 친선의 전통을 변함없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입장이라고 하시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협조 관계를 새로운 높이로 끌어올리는 의의 깊은 계기가. 이를 계기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신 러시아로부터는 위성 등의 핵심 기술을 이전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황. 하지만 정부는 일단 이 같은 주장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도 장기적으로 한러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우선 러시아가 북한의 첨단 기술을 지원하는 것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러시아의 북한은 부담만 될 뿐이고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특히 북중러의 협력 강도는 허접한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면서도 한미일 협력은 단단한 협력의 레짐을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선 북러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거라는 강력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주변 세력이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돌변하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켜보고 필요한 게 뭔지 관찰한 다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단식 18일째를 맞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급속히 악화하자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단식 중단을 밤새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추진 등 국민 항쟁에 나서겠다며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주말인데도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휴회와 재개를 반복하며 중간중간 이 대표를 찾아가 의원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전히 그 의지를 굽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진도 지금 중단하지 않으면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며 단식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의지가 확고한 탓에 의원들은 단식 중단 결의문을 채택한 뒤 밤샘 설득 작업을 위해 국회에서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은 어쨌든 병원으로 가시는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의원들이 경내 또는 경 주변에 대기하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볼 예정입니다. 결의문에는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위한 명분을 주면서 동시에 여권을 압박하기 위한 강경투쟁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을 즉시 국회에 내기로 한 겁니다. 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 추진 절차에 돌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양훈 전략을 썼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대표를 향해 단식 중단을 거듭 요청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민생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당 대변인은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오라고 압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위한 방탄, 당내 계파 갈등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전략, 또 민주당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돌려놓기 위한 저항의 단식, 원당치 않습니다. 여권 인사들이 단식장 방문을 꺼리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철부지 어린애의 밥투정 같다고 했던 자신의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결의한 것과 관련해 공당 이길 포기한 폭주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대표 단식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 총사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방탄이 국가의 운영보다 중요하냐며 대선 공작과 통계 조작에 대한 국민 심판이 다가오자 아예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망국적인 놀부심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름을 넘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정치인의 단식 역사는 어땠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단식의 명분과 시기가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83년 당시 전두환 정권에 의해 가택연금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등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시작된 단식은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까지 무려 2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반독재 항의의 뜻으로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군 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사건을 계기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시금을 전폐했고 결국 13일 만에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 투쟁으로 여겨졌던 두 전직 대통령의 단식은 현대 정치사에서 성공한 단식 사례로 꼽힙니다. 반면 똑같이 목숨을 걸겠다고 나섰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단식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초유의 집권여당 대표 단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때가 대표적입니다. 이정현 대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하며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 야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물타기용 아니냐는 비판 속에 7일 만에 단식을 접었습니다. 결국 단식의 명분과 시기가 중요한 건데 이번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평가도 그래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꼼수이자 명분 없는 단식이라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국민의힘과 지금의 단식은 철저하게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최대한 늦추고 막기 위한 명분 없는 단식입니다.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어도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고 무시하는 정부 여당의 태도가 문제라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걸어서 1분? 50m도 안 되는 거리예요. 직접 찾아와서 손 한번 맞잡으면서 앞으로 우리 좀 협치 잘해보자. 단식 풀어주십시오. 왜 그게 안 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통해 자신을 향하던 사퇴론을 잠재우고 당내 결집 효과를 거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대표가 내건 정치적 승부수가 어떻게 정치사에 기록될지는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을지에 달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가량 앞두고 여권은 출마 후보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대통령실 참모를 대거 차출해도 좋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연휴 이후와 국회 국정감사 이후가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소야대 국회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는 답답함을 자주 토로했던 윤석열 대통령.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 가는데 벌써 1년 한 서너 달이 훌쩍 지났고요. 국회에서 여소야대에다가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제1당으로 올라서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는 절박감 속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참모들의 출마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든 장관이든 필요하면 누구든지 차출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에서 출마가 필요한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는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진화했지만 이번 총선 레이스의 참모진과 장차관 전면 배치는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수도권 열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 누구라도 내보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출마 전선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 행정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는 30명 안팎. 몇몇은 지난 6월부터 차례로 사직했는데 본격적으로 대통령실을 떠날 1차 기점은 추석 연휴 이후입니다. 미리 지역구를 다질 필요가 있는 행정관들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후임 인사가 필요한 비서관급 이상은 11월 국정감사 이후가 탈용산 2차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나 인지도 높은 수석 장관들은 마지노선인 내년 초 임박해서 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언제 나가라 지시할 일은 아니라며 출마할 당사자들이 마음을 정해 시점을 판단하면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년 즈음에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사실상 국정 운영 중간평가인데 여권에서는 핵심은 공천이고 인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최근 윤 대통령 발언이나 개각 인사가 우경화로 해석되는 면이 있어 중도를 끌어안기 위해선 인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민에게 신뢰와 호감도가 높은 인재 영입 작업도 물밑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총선 무드에 불이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여전한 가운데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식용 금지 입법 추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변수는 관련 업계의 반발과 보상 문제입니다. 정윤우 기자입니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지렛대로 굳게 잠긴 문을 엽니다. 곧바로 수많은 개를 도축한 현장이 드러납니다. 개를 도살하는 상황이 파악이 돼가지고
그 경찰 수사 결과 학대 정황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행정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이 의심돼 관계당국이 점검에 나선 건데 현장에선 애매한 법 규정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를 가축으로 정의해 축산물로 취급할 수 있는 축산법과 개를 가축으로 명시하지 않아 도축 행위를 위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은 아예 특별법을 만들어 개 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감하는 여론이 상당하다고 보고 쟁점 현안마다 부딪히던 여야가 간만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론으로 개식용 금지는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국회의원 44분이 이미 개식용 금지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고 이제는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개 식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과 도살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는 건 물론 생업을 잃은 개 농장주를 지원하는 조항 등 각각 추진하는 법안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소관 상임위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인데 관건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입니다. 실제로 육견협회 등은 사육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 식용개와 반려견을 법적으로 구분해 관리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의 규모와 전업을 위한 직업훈련 등 보상 문제도 입법 논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여기에다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둔 사안인 만큼 여야가 법안 내용과 별개로 기싸움까지 벌이는 상황. 사람 이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죠.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왜 김건희법이라고 했는지 참 기괴합니다. 용화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명을 내린 것인지 알아서 충성을 한 것인지는. 개식용과 관련된 오랜 찬반 논쟁의 마침표가 내년 총선 전 21대 국회 안에 찍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추진돼 왔습니다.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 컵에 받을 때 300원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지자체의 자율적 시행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음료를 매장 밖으로 가져갈 때 여러 번 씻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에 담아줍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커피를 다 마신 컵입니다. 이 컵을 이렇게 반납기에 넣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은 원래 전국의 카페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먼저 일회용 컵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됐고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추진하는 환경부에서 갑자기 제동을 거는 듯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전국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선택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녹색연합은 현재 시범 시행하는 지역에서 서서히 제도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가 일회용품 문제의 심각성을 관가하고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소상공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컵을 회수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의무 시행이 철회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환경단체 등 반발은 물론 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 갈등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개별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 교사일동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공교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교권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 정서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원을 제외해야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교사들은 지난 4일 서희초 교사 49제를 맞아 전국적으로 주최 측 추산 12만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사흘째인 어제 주말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노조는 2차 파업도 예고하며 시민의 불편이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하염없이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전광판에는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는 알림만 줄줄이 뜹니다. 고객님께서 이날 승차권의 열차 운행량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70% 수준에 그치며 열차 10편 중 3편이 멈춰섰습니다. 코레일이 예정에 없던 경부선 KTX 열차편 13회를 일요일까지 추가 편성했는데 역부족입니다. 운행이 안 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문자로요. 그래서 오늘 취소를 시키고 다시 예매표를 사가지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특히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33%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사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차 총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수서행 KTX를 운행해 국토고발 시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불법 파업, 정치 파업 등으로 포장해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도노조 집회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민주노총 간부가 이를 말리려던 경찰과 충돌에 체포된 가운데 노조가 추석 연휴 전에 추가 파업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양보 없는 노사 대치 속에 대규모 물류 차질과 함께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이륙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진에어 항공기가 기체 이상으로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진에어는 항공기를 점검하다가 2시간 만에 운항을 취소했고 어젯밤 11시쯤 인천에서 대체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항공기에 탔다가 다시 내린 뒤 대체기가 도착할 때까지 공항에서 6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하려던 항공기에 기차 이상이 발견돼 대체편을 투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대전시 유성구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 근처에서 견인차가 끌고 가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견인차 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견인차 기사는 경찰에 고장난 차를 끌고 가던 중에 이상 징후를 보이더니 불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전 방향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사와 승객 26명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고속버스는 모두 탔습니다. 소방은 바퀴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때 붐이 불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최근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락에 베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잔고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뜸했던 공매도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급등락을 반복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펀더멘탈리 좀 과도하다, 오버밸류다, 과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공매도 거래가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실제로 2차 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의 공매도 거래량은 지난달 31일부터 급증해 잔고 금액이 1조 6천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올해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540억 원에 불과했던 것을 고려하면 30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처럼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도는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적정 가격으로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쉽사리 공매도에 뛰어들기에 불리한 요소가 많다 보니 시장 반발도 여전히 거셉니다. 개인들은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은 빌릴 수 있는 종목이 극히 이제 제한적이고 또 빌릴 때 이자도 높고 하여튼 그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 공매도가 최근에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당국도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해 또 한 번 고삐를 바짝 조였습니다. 지난해 6월 조사단을 꾸려 엄정 조치에 나섰는데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공매도에 대해 불법 행위 등 역기능으로 부정적 인식이 커지는 것을 먼저 막아보겠다는 겁니다. 불법 공매도나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2차전지 관련 주가가 실적보다 과도하게 평가받은 부분이 있는 만큼 한동안 공매도 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키우에서 한국재건협력 대표단과 1시간 가까이 면담하며 원전과 방산, 자원개발 재건 사업 등 4개 분야에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한국수자원공사 등 18개 기업으로 구성된 민관 재건협력단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귀국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태양광 발전과 정유시설 개발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각 분야 협력을 한국의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고용 상황이 지난해 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여성 취업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여성 경제활동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큰 숙제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요즘은 농촌에서도 여성 창업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포기한 양서진 씨는 농촌에서 창업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수세미와 차, 비누를 만들고 틈틈이 어린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이나 할 때 제가 이제 필요로 할 때 지난해 말 연구기관들은 고금리와 대외 불확실성에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1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규 취업자 수는 30-40만 명에 이르렀고 최근에도 20만 명대를 보이는 등 예상을 웃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늘어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여성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54.7%, 같은 기간 남성은 71.9%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0대 이상을 보면 남성 고용률이 40대와 60대에서 하락한 반면에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습니다. 여성 고용 상승은 긍정적 현상이지만 저출산 현상과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곤 하는 30대 여성 고용률이 68%로 3.1%포인트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과 출산율이 함께 상승하면서 나타나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도 M자 커브는 완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여성의 고용시장 유입이 저출산 현상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수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주요 10개 대학의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주요 10개 대학의 수시 평균 경쟁률은 20.44대 1로 전년도 18.93대 1보다 상승했습니다. 지원자 수는 38만 6천여 명으로 전년도보다 3만 6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수능을 접수한 고3 학생이 지난해보다 2만 3천여 명 줄었는데도 수시 경쟁률이 증가한 건 재수생과 반수생이 상당수 지원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EBS 수능 국어 영역 문제집 일부에 잘못된 문제가 인쇄된 경우가 4,000부가량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BS는 2024학년도 수능 완성 국어 영역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2쇄 교재 가운데 인쇄일이 8월 17일로 표기된 교재 일부에 문항 19개가 잘못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파본 수량은 아직 판매되지 않은 1,200부입니다.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심혈관 질병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데요. 특히 사망 원인 2위인 심근경색의 경우 미리미리 대처해야 하는데 조기 증상을 알고 있는 성인이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합니다. 혈관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는 겁니다. 대부분 조기 증상이 있지만 피로나 노화 탓이라고 넘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조 증상은 있었거든요. 숨이 차고 막 계단 올라가면. 근데 그걸 제가 좀 무시를 했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무심하게 넘겼다가 이제 체했겠지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극심한 통증이 와서. 심근경색은 뇌졸중과 같이 골든타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성인의 절반 이상은 심근경색 조기 증상을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턱이나 등, 가슴 등의 통증이 느껴지거나 숨이 차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심근경색을 비롯한 심혈관 질환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을 보면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시기나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든 시기에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절기 때 이 혈류의 흐름이랑 혈류의 점성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 그러거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하는 그런 시점대에서 혈관들이 혈액의 점성도도 나빠지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온도 차이가 확 심해질 때는 혈관 자체도 굉장히 예민해진다 그러거든요. 물론 전조 증상 없이 심근경색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서 수시로 혈관 건강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특히 담배를 피우거나 비만인 경우에는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병하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전국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울산공항에선 정반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이 수익이 되는 국제 노선에 눈을 돌리고 있는 데다가 이달 들어서는 울산공항을 기반으로 한 하이에어가 운항을 일시 중단하면서 항공 이용객이 지난해 반토막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우수 기자입니다. 울산공항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울산공항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울산공항의 항공 편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울산 김포 노선의 경우 지난 2020년 94편이던 것이 2021년 123편으로 잠시 상승했다가 지난해 110편으로 떨어지더니 올 들어서는 74편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울산 제주 노선 역시 지난 2021년 44건에서 상승세를 타다가 올 들어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131편이던 항공편이 올 들어 116편으로 줄면서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 오전 울산공항 대합실은 사람 발길이 끊어진 채 그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항공편이 크게 준 데다 울산공항을 기점으로 한 하이에어가 지난 1일부터 국내 5개 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 것도 무관치 않습니다. 울산 하늘을 일주일에 60편씩 오르내리던 하이에어가 운항을 중단하면서 공항은 더욱 한산해졌습니다. 하이에어는 항공기 안전의 필수 요원인 운항관리사 부족을 운항 중단 이유로 들었지만 심각한 경영난 때문이라는 시각이 큽니다. 운항관리사를 확보해 23일부터는 재운항에 들어가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행정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운항 재개 10일 전에 저희가 또 국토부에 또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또 재개하겠다고. 그게 이제 다음 주 12일이거든요. 화요일 날. 그때 되면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그쯤 다음 주 화요일쯤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하이에어의 일시적 중단 등 울산공항 항공편이 줄면서 이용객이 반토막이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2020년 60만이었던 이용객이 최고 93만까지 증가하더니 지난해 89만에서 올 들어 8월 현재 34만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이에어 운항 중단 등을 감안하면 올해 말 누적 여행객은 지난해의 절반인 43만 명에 그칠 것이라는 게 울산공항 관계자의 전망입니다. 울산시 등 당국이 울산공항 활성화와 사회공익적 차원에서 국토부와 항공사에 울산 항공노선 증편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적자폭 만회를 위해 국제선 투입에 매진하는 분위기여서 현실 유지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이중섭, 박수근과 함께 한국적 정서를 구현한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받는 장욱진 작가의 대규모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의 첫 그림 가족 그림 등 270여 점을 선보여 60여 년 작품 세계 전반을 재조명해 볼 기회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1990년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유화 작품 까치와 마을. 나무 한 그루가 허공에 두둥실 떠오르고 나무의 까치도 함께 하늘로 향하는 듯합니다. 스스로 까치를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길 즐겼던 작가 장욱진. 작품 10점 중 6점에 나올 정도로 분신 같은 까치는 시대의 변천을 따라 화폭의 동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이 마련한 이번 회고전에는 처음 공개된 까치와 마을을 비롯해 유화와 먹그림, 파나사파 등 270여 점을 선보였습니다. 서양화를 기반으로 불교 철학 등 동양적 세계관을 가미해 한국적 현대미술을 구축해온 60여 년 작업을 연대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면서도 어떠한 미술사조에 수렴되지 않은 자기만의 길을 갔다라는 측면에서 장욱진 선생님이 곧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라고까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작가보다도 가족을 많이 그렸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작가. 1955년에 그린 첫 가족 그림이 60년 만에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처음 공개됐습니다. 생전에 머리맡에 걸어둘 만큼 각별히 아꼈던 작품이어서 유족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머릿속에 있었던 가족도 근데 그게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먼지만 뽀얗게 뒤집어 씌워져 있고 조금 훼손되어 있고 근데 그걸 딱 뜯는 순간 정말 눈물이 픽 나더라고요. 같은 소재를 반복해 그리면서도 하나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했던 작가. 어느 누구도 가보지 않은 외길을 꿋꿋이 걸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화폭의 동산 속에서 자유를 누린 그의 예술혼이 시대를 넘어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리비아에서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습과 복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가 방치되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자 시민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도시 한가운데 거대한 물길의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10,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온 리비아 동북부 항구 도시 데르나입니다. 지난 10일 열대성 폭풍으로 상류에 있는 댐 2개가 무너진 뒤 불과 90분 만에 도시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참사를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리비아 정부가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نطمن المواطنين إلى أن كل من أخطأ أو أهمل أو قصر وسبب في هذه الكارثة بالتأكيد حتتخذ ضد النيابة الإجراءات الحازمة وترفع الدعوة الجنائية بشأنه وتحيل 도시 외곽에 거대한 공동묘지가 생겼습니다. 시신 3,000구가 이곳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도시 곳곳 무너진 건물과 잔해 사이에 여전히 시신이 방치돼 있습니다. 해안가에도 많은 시신이 떠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염병 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민간인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لكن ما نبوش الناس يعني ترتهب بالموضوع هذا لأن الموضوع هذا طبعا إجراء روتيني تحرزي خوفا على الناس وحفاظا على سلامة.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수습과 복구 어느 것 하나 제대로인 게 없습니다. 국제사회 구호의 손길조차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정부 내에서
참사 원인을 놓고 내탓 공방까지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조각상이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설치됐습니다. 가톨릭 역사상 동양인의 성상이 이곳에 설치된 건 처음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벽을 가리던 커다란 천이 벗겨지자 갓쓰고 도포두른 사제의 조각상이 나타납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설치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입니다. 대성전 외벽에 동양인의 성상은 처음이고 또 수도회를 설립한 성인이나 성녀가 아닌 경우도 처음입니다.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표현한 높이 3.77m의 성상은 대성당 우측 외벽 벽감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등 유럽 수도회 설립자들의 성상 옆에 마지막으로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김대건 신부 순교 177년이 되는 날에 열린 성상 설치 특별 미사와 축복식에는 한국인 성도 수백 명도 함께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과 이용훈 주교 등 가톨릭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고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도 특사로 파견돼 참석했습니다. 김 신부의 성상 설치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있는 유흥식 추기경의 건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유 추기경은 특히 다른 성상들과 조화를 위해 이탈리아 조각가들 가운데 공모하려던 바티칸을 설득해 국내 조각가인 한진섭 작가가 제작하도록 했습니다. 성상은 이탈리아 서북부 피에트라산타에서 8달 넘는 작업 끝에 완성돼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티칸으로 옮겨와 설치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는 지난 1845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 사제로 서품을 받고 선교 활동 중 체포돼 25살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1984년 102명의 국내 순교자들과 함께 시성됐고 탄생 200주년이던 지난 2021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2021년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카자흐스탄에서 운구돼 무려 78년 만에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 어렵게 고국으로 돌아온 장군의 헌신이 헛돼 보이는데요. 독립운동에 일평생을 바친 장군의 마음을 시로서나마 알아보고자 합니다. 홍범도 서사시 강보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그동안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하여 싸워왔던가? 무수한 동지들 기꺼이 목숨 내던지고 피 흘리며 싸웠건만 우리가 이룬 것 과연 무엇인가? 조국 강토는 여전히 도적들에게 짓밟히고 만주까지 온통 그놈들 천지 되었다 한다. 아,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개마고원에서 이 곰과 멧돼지와 호랑이를 잡던 홍범도 대장이 포수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신선했고요. 완전한 서민이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일어난 이념 대립과 갈등으로 벌어진 동족 상쟁. 이거를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전사한 사람이,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약 한 170명, 생포된 사람이 약 한 600~700명. 홍범도 장군과 그 부대는 자유시에 없었습니다. 이르쿠츠크로 떠나가서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었죠. 생포된 600명을 대상으로 군법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홍범도 장군이 이때 자청해서 재판관이 되겠다라고 하신 뜻은 바로 생포된 600명을 당신의 노력으로
끝까지 변호해서 석방시키고 싶은 그러한 의지였던 것이죠. 그토록 오매불망 나 돌아가리라 했건만 막상 와본 한국은 내가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네. 그래도 마음 붙이고 내 고향 땅이라 여겼건만 날마다 나를 비웃고 욕하는 곳, 이곳은 아닐세. 전혀 아닐세. 홍문호 장군은 자나 깨나 당신의 소원은 고려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거쳐가는, 잠시 머물다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 역사를 함부로 우리가 손을 댄단 말입니까? 자랑스럽고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잘 간수하고 갈무리했다가 후손들에게 고이 물려주어야죠. 만약 지금 홍범도 장군을 유린한 이런 아주 비극적인 역사, 오욕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후손들이 장차 이 부끄러운 조상을 뭐라고 욕하겠습니까? 현재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해안에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경남 양산에는 시간당 7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까지 경남 해안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오전에 서쪽부터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소나기가 예상되니까 우산 챙기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2.2도, 대구가 22.3도고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서울이 28도, 대구가 29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를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